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유독 이렇게 F인가 봐요. 이렇게 의뢰인한테 감정이입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뚜렷한. 근데 저는 좋은 의뢰인, 나쁜 의뢰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짓말하는 의뢰인과 거짓말하지 않는 의뢰인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의뢰인이 말을 안 들었나 봐. 여기서 의뢰인이 얘기하죠. 7억 청구했는데 왜 6억 5천만 이겼냐. 또라이 아니냐? 진짜? 네가 사러 왔다. 뭐 내가 그러면 사줘야 되니? 너한테? 나도 너한테 안 팔려도 팔릴 때 많아. 너무 건방지죠? 근데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변호사를 물건처럼 다루는 도구로서 대하는 아주 별로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접견 변호사처럼 들어가 본 적은 없네요. 저는 그냥 돈이 없으면 굶자주의이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못한다?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대표 변호사님이 시키면 내가 어쏘 시절이라면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대리수술이라는 걸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는 받아들이라면서요. 괴롭다면서요. 자, 강희지 씨가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건 그 의사가 왼손잡이다. 그리고 수술한 사람은 오른손잡이다. 그게 다예요. 그건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대리수술이다. 그건 증거가 없어요. 대리수술 맞잖아요.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입증했잖아요. 자, 됐다.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좋죠. 내 의뢰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이면 좋잖아요. 자, 여기죠. 3화의 에피소드는 지금 의료 과실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의료 과실로 아이가 의료 과실인지 아닌지 어쨌든 다툼이 있는 영역이고,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아이의 부모님이 그 의사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송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들렸던 부분이 우리 1년도 안 된 우리 희지가 자기 의뢰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약간 이렇게 휘둘리는, 감정이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수술을 한 사람이면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인 거고, 그럼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가벼운 뇌진탕이라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면 되지, 대리수술인지. 일단 그것도 좀 저는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희지가 고민하는 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소송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아요. 뭐 알지만 한 번 기일이 잡히면 그 다음 기일까지 막 한 달 반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드뭅니다. 상대방이 반박하는 서면을 냈다, 뭐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뭐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서면을 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왜 이거 왼손잡이신데 오른손으로 수술하셨어요? 대리수술 하셨어요?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또 우리 까메오까지 출연을 해가면서 밝혀지죠. 근데 결국에는 뭐 아마 그 교수님이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이 왼손잡이지만 수술은 이제 오른손으로도 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유독 이렇게 F인가 봐요. 이렇게 의뢰인한테 감정이입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뚜렷한. 근데 저는 좋은 의뢰인, 나쁜 의뢰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짓말하는 의뢰인과 거짓말하지 않는 의뢰인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가 끝나는 게 소취하하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소취하는 원고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분쟁을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소제기를 했지만 이거 다시 거둬드릴게요 라고 원고 쪽에서 하는 게 소취하인데요. 아마 사과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적당한 보상도 했으니까 소취하를 한 거겠죠. 소취하로 끝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 소송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소송도 많고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할 말은 많지만 드라마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려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한테 어려 보인다는 건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가 뭘 알아? 의 기본으로 깔리는 게 어려 보이시네요거든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 저연차 때는 되게 늙어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지금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늙어 보이기 위해서. 일단 늙은 머리 스타일 유지하기, 그 다음에 뭐 동그란 안경 안 쓰기, 그 다음에 옷은 웬만하면 올드한 정장을 입기. 의뢰인들의 마음을 살 필요도 있으니까 변호사는 마음을 사다 하니까 또 할 말이 많네요. 일단은 배문정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문정 변호사를 끝내고 갈게요. 우리 배문정 변호사가 어려 보이죠? 연차에 비해서. 네, 강용구 씨 지금 난리 났는데? 대표님 그거 7억 중에 6억 5천 승소했습니다. 아, 왜 그러지 근데? 졌다고 난린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5천만 원은 변제 내역이 확인돼서 그 부분 청구로 감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대표님 왜 편 안 들어줘요? 자, 내가 배문정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겠어. 배문정 변호사 입장에서. 야, 7억 중에 6억 5천 승소한 거면 이거는 전부 승소예요. 물론 그 상징적인 게 있어요. 전부 승소랑 일부 승소한 거랑 상징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요. 변제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이미 받았으니까 끝난 거지. 그래서 7억 청구한 것 중에 6억 5천만 청구하는 걸로 중간에 이제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청구를 좀 줄이자고, 청구 감축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의뢰인이 말을 안 들었나 봐. 여기서 의뢰인이 얘기하죠. 7억 청구했는데 왜 6억 5천만 이겼냐? 또라이 아니야? 진짜? 자기가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1화인가 2화에도 나왔는데 우리 배문정 변호사는 승소한 것도 보고 이제 아싸 하는 그런 귀여운 변호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이긴 사건인데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이런 현타 가끔 오죠. 나는 최상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뢰인은 만족하지 못할 때,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가끔. 근데 법은 계속 얘기하지만 뭐 눈물도 없고 특히 민사는 정도 없습니다. 딱 그냥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해봤자 다 드러나요. 근데 배문정 너무 불쌍해. 대표도 편을 안 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문정이가 좀 우울해하죠, 이날. 뭐 변호사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3화는 좀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4화랑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나오게 돼요. 변호사를 사서 하면 아무래도 더 격해질까 봐 서로 변호사는 사지 않기로 한 건데 뭐 여기까지 온 이상 저한테 가장 득이 되는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요. 변호사를 사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네. 변호사는 사고 파는 건 아닌데요. 아 그래요? 나는 이 표정이 너무 킹받아. 아, 그래요? 변호사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우리 인신매매하는 거 아니잖아? 뭔가를 산다, 판다라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법률 서비스를 사러 왔습니다. 완전 가능. 근데 너무나 그걸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너 변호사 샀어? 야, 그거 변호사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쉽게 한단 말이죠. 듣는 변호사가 굉장히 물건이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의 시간과 용역을 사는 건 맞지만, 우리가 과연 다른 어떤 서비스에다가 대고 그 사람을 산다, 그 직업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잘 없어요. 이렇게 변호사만큼이나 착착 붙는 게 또 있나?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나쁜 말 같아요. 뭐 긁힌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쁜 말 같아요. 사실 변호사는 아무리 의뢰인하고 거리를 둔다고 해도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의 사건을 풀어주는,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산다 판다로 얘기한다? 판다라는 표현은 안 쓰긴 하지만 변호사 사러 왔다 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건방졌어. 얕잡아보는 표현인 거죠. 그치. 근데 약간 이렇게 얕잡아보는 사람들의 사건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말지. 네가 사러 왔다. 뭐 내가 그러면 사줘야 되니? 너한테? 나도 너한테 안 팔려도 팔릴 때 많아. 너무 건방지죠? 너무 건방지고 이거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주영 변호사는 이제 어쏘 변호사님이니까 뭐 사건을 받기는 했지만 저라면 안 받습니다. 산다는 표현의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를 사러 온 사람이 안주영 변호사를 사고 이제 이혼 사건에 들어가면서 3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이혼 사건이 본격적으로 4화에서 풀리게 되죠. 차정호 씨가 혼인 중에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가 쓴 건 줄 알았잖아. 가족 행사를 가지고 뭐 싸움이 생긴다던가 뭐 그걸 가지고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흔한 일들인데, 저는 어쨌든 이 에피소드에서 폭언 폭행이라는 소재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증거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근데 4화의 이혼 사건에서 폭언과 폭행은 사실 핵심 소재로는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왜? 증거가 안 나왔거든. 증거가 뭔가 이제 법정에서 영상이 막 틀어지고 이랬으면 더 폭행이나 폭언 소재에 집중이 됐을 텐데, 일부러 약간 주형이의 전 여자친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폭언 폭행 부분에 대한 소재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결국 뭐 증거를 안 냈죠. 없을 수도 있고, 실무상에서도 없는 일이 더 많죠. 누가 때리는 순간 잠깐만 카메라 좀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통 증거가 없어요. 상습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확실히 맞은 쪽에서 아내 쪽이 좀 밀리는 상황이기는 해요. 변호사님 생각하셨을 때 이번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부러 안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박수정 씨 남편이 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때렸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이미 때렸어. 그리고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폭언 폭행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런 태도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증거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때린 적이 없는데요. 너무 억울해요가 먼저 나와야죠. 안 때렸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증거도 냈어요? 라는 거는 어쨌든 행동은 있었고 증거가 있었냐 없었느냐가 나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좀 저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 증거 있어요? 라는 표현이 딱 와서 꽂혀요. 어떤 범죄나 뭐 고소를 할 때나 제가 뭐 방어를 할 때나 뭐 이혼 소송을 할 때나 언제든 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증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언은 지금 하는 짓으로 봤을 때 폭언은 그냥 상습적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녹음 자료가 없는 게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루면 좋겠지만 이혼하시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낸 이유는 힘들어서지 않을까? 수정 씨가 힘들어서. 특히 혼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힘들 거예요. 기댈 데도 없어, 말할 데도 없어, 도와주는 변호사도 없어. 그래서 저는 수정 씨가 싸울 기력을 잃지 않았을까. 게다가 상대방 변호인으로 주영이가 나왔어. 좀 그냥 의지를 상실할 것 같아요. 내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자고 이걸 안주영이랑 싸운다?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안주영이잖아. 이혼 소송이 힘들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기도 해요. 저한테 아니라도 심지어 다른 변호사라도 꼭 선임을 하세요 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겐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이 성립이 되죠. 양측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 열리는 건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양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조정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판결로 내는 것보다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조정으로 끝내는 게 맞다. 가사 사건은 이 사건도 조정으로 끝냈죠. 그래서 조금 많이 안쓰러웠던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사를 사러 온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주영은 또 변호사를 사러 온 사람이 주는 상품권을 멋지게 찢었다. 나는 못 찢는다. 나는 못 찢는다. 안녕하세요, 장수일 씨. 조창원 변호사입니다. 예. 아씨, 기집애를 붙여달라니까 남자 새끼를. 지금 욕할 뻔했어. 욕할 뻔했어요. 기집애를 붙여달라니까 남자 새끼를 보냈다고. 이게 소위 말하는 접견 변호사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고증이 약하기는 해요. 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구인된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만나게 되는 곳은 조금 일반인들이 접견하는 곳이랑 조금 달라요.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열려있고, 아예 칸막이가 없는 곳도 있고, 칸막이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위에만 있고 아래는 다 뚫려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서류를 보여주거나 사인받거나 하기 편하게. 보통 그 변호사 접견은 그 교도관이 뒤에 앉아있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교도관이 항상 앉아있고 듣고 있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안전이 우려가 되니까 교도관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투명한
방에 보통 앉아 있고 그 다음에 CCTV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성이 전부 다 녹음되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고 우리 피고인들이 편안하게 느끼죠.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이런 더운 여름이라던가 아주 추운 겨울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치소에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접견실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접견할 때에 그나마 좀 숨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원래 접견은 그래서 어떤 방어권의 행사로서 쓰여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말동무 해주러 가는 변호사들이 있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대표가 시켜서 가는 조창훈 변호사님 같은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쨌든 내가 돈을 벌고 우리 사무소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접견 변호사로서 돈을 받아서 수임을 하고 이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변호사를 물건처럼 다루는 도구로서 대하는 아주 별로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접견 변호사처럼 들어가 본 적은 없네요. 저는 그냥 돈이 없으면 굶자주의이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못한다? 난 이건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대표 변호사님이 시키면 내가 어쏘 시절이라면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 끝나고 서초동으로 돌아온 조 변호사 모습에서 너무 짠했어. 조 변호사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변호사로서 이제 현타 오는 순간들을 겪게 되죠. 접견 변호사 에피소드 끝나고 4화에서 다뤄지는 에피소드가 무인텔 들어가려다가 불러 가신 두 분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난 둘이 솔직히 그렇게 짠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이런 사건을 할 때는 내가 원고가 되든 내가 피고가 되든 마음이 무거워요. 어쨌든 원고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피고를 미성년자들까지 다 넣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법률 전문가로서의 쟁점은 명확히 내가 원고한테 고지를 하고 우리 의뢰인한테 고지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 하지만 저 사람들도 피해자인 거는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무겁죠. 근데 여기서 제가 슬픈 지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 피고 분께서도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현실에 화가 나겠죠. 이 상황 자체에 분노가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 분노는 어느 정도 원고나 원고 변호사에게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야, 어차피 니네나 나나 피해자인데 어떻게 애들한테까지 소송을 해? 이제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일 수도 있죠. 그리고 탓할 남편은 이미 죽었어. 근데 빚까지 남기고. 근데 내가 그 불륜녀의 남편한테 뭔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어. 근데 그래도 인신공격을 하지 마셨어야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거 하면 안 돼.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걸면 안 돼. 조용히 갈 길 가야 되죠? 그냥 아예 없는 사람처럼 이제 내 갈 길만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말에 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착해서 그래.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막 이런 거가 이렇게 표출이 된 건데, 진짜 미안하면 마주치면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그만 가시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비싼 돈 주고 로스쿨 다니고 쉽게 변호사 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이 와 닿긴 하겠냐고요. 애들까지 피고로 놓고.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가시죠. 제가 그 전편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상대방한테 머리채 잡힌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어디서 어린 따박따박 말을 그따위로 하냐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또 그 중에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너같이 잘 사는 집 애들, 뭐 로스쿨, 금수저, 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 드라마 뒷부분 보면 여기 출연하는 변호사들의 각각의 어떤 집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다양해요. 상기도 뒤에 보면은 하 변호사도 되게 원룸에서 산단 말이에요. 일부러 원룸을 이렇게 비춰주더라고. 되게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 원룸. 침대 한쪽에 있고 한쪽에 책장 있고 뭐 그냥 그런 흔한. 그래서 하상기 변호사도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인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진짜 약간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이제 올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인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전에도 말한 바 있듯이 전 동영상을 봅시다. 일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듯이 저는 제가 돈을 벌면서 로스쿨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부터였고, 대학교부터 뭐 과외도 많이 했고, 과외 말고도 무슨 학원 알바, 음식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서 해봤고, 그거를 대학교 다니는 내내 하다가 이제 로스쿨에 들어왔는데, 로스쿨에 들어왔던 이유는 사법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그냥 정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가 어딨어. 그러니까 뭔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한 거는 로스쿨에 입학만 하자. 어쨌든 내가 입학만 하면 장학금을 요구를 하든 뭐 내가 대학교 다니던 것처럼 돈을 벌면서 다니든 뭐 어떻게 되겠지. 제도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로스쿨에 들어갔고, 그래서 조금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조금 하향 지원을 했어요. 서울 내에 있는 로스쿨에 지원을 하면서 조금 하향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수 안에 들어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것도 있고, 다니는 내내 생활비를 누가 대주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과외랑 아르바이트를 또 계속했고, 학원에서 아이들 채점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되니까 수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걸 사실 아직까지 갖고 있어. 근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인 것보다는 각자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실제로는 높은 학비나 금수저 이런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개개인의 면면을 보고 들어가 보면 각자 스토리 없는 학생들은 없다. 그리고 스토리 없는 변호사들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너 뭐 로스쿨 변호사냐? 뭐 그럼 뭐 집안이 잘 살겠네. 뭐 네가 이런 걸 어떻게 아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이제는 조심할 때가 되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화는 엔딩도 슬퍼. 엔딩도 슬펐어요. 이제 각자의 사정이죠. 각자의 사정을 이제 잘 보여준 것 같고, 3화부터 전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에피소드들도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같이 돌아가기도 했고, 변호사들 각자의 서사가 4화에서부터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과연 이거 얼마나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인가,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법조 드라마나 법률 영화들, 뭐 변호사 나오는 영화들 잘 안 보는데 약간 서초동은 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4화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 아픈 뭐 접견 변호사 이슈라던가 아니면 그런 로스쿨 금수저 이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 울컥하면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요. 당분간은 계속 볼 것 같네요. 이러다가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3화, 4화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